옛날 그리스 아테네에 한 구석 소크라테스라는 괴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곤 했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선술집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글라우콘이었는데 자신이 철학에 꽤나 조예가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잔의 포도주를 앞에 두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대에게 현명하다고 하는가? 나는 많은 책을 읽었고 여러 스승에게 배웠지만 그대가 무슨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글라우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어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에 소크라테스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의 지식이란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은 것이네. 그 배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바다를 탐험하며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지.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에게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묻고 기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글라우콘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소크라테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더군. 나는 이렇게 많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도 조금씩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네. 우리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몰랐던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네. 그 후로 글라우콘은 더 겸손해졌고 모든 대화를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신하기보다는 몰랐던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글라우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이를 주변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자와 청년의 만남을 넘어 우리에게 진실한 지혜란 무지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지식은 항상 완성형이 아닌 과정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 충실할 때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이름이 젊은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삶의 의미와 자신이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라이브러리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에게 황홀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내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깊은 잠에 빠졌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알렉스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알렉스에게 자신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으며 진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정말로 영원히 반복되는지 물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항상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단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아라. 그 말을 들은 알렉스는 문득 치명적인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에 의미를 더하지 않으면 무수히 반복될 단조로운 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찾기 위한 힘든 여정을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알렉스는 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스는 출근길에 항상 같은 길로 가던 버릇을 버리고 그날 생각나는 방향으로 무작정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만난 노인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다른 날은 갑자기 타고 싶어졌던 열기구를 타며 하늘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알렉스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는 더욱 생동감 있고 깊이가 더해졌으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진정성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알렉스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찾으며 삶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너를 변화시켰니?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져. 알렉스는 그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인생이라면 순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었을지도 몰라. 알렉스의 말은 그 친구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일상의 순간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영원 회귀의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스의 선택은 단순 한 개인의 실천을 넘어 많은 이의 인생이 더욱 빛나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성찰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알렉스는 그 대답을 이미 찾아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공정한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숲을 지배하는 고대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의 주민들 중에는 평평이라는 토끼가 있었는데 그는 숲의 규칙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평평이는 차등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받은 혜택을 남들과 공유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숲의 가장 약한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기 어려운 게으른 곰에게는 평평이가 열심히 모은 당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나날 중 어느 날 숲의 가뭄이 닥쳐 먹이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평평이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숲의 중심에 있는 신비한 연못분배의 샘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샘은 전설에 따르면 필요할 때마다 모든 주민을 위해 충분한 물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분배의 샘에 도착한 평평이는 자신의 똑똑한 친구 올빼미와 함께 샘의 비밀을 풀고자 했습니다. 샘은 그저 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빼미는 평평이에게 조언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불리한 친구들이 먼저 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해. 예를 들어 최근에 병든 두더지나 몸집이 큰 코끼리가 물이 급하게 필요할 거야. 평평이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동물들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숲의 공동체가 공경에 처한 동물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기간 동안 물이 가장 필요한 동물들에게 먼저 물을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숲의 모든 동물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끝나자 숲의 동물들은 평평이와 올빼미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평이는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그 차이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든다면 그때 진정한 공정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래로 공정한 숲의 동물들은 차등의 원칙을 잘 실천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 다른 자원을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숲은 더 이상 단지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평이는 차등의 원칙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사회적 이익과 연대감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람들은 장수 마을이라고 불리던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이름처럼 모든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비결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야말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정의론이 구현된 이상적인 장소와 같았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노래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정의롭게 행동할수록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무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그는 매우 똑똑하지만 혼자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처음에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대신 서로를 돕고 함께 웃으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만의 논리를 고집하며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하는 나무의 노래가 점점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맑고 경쾌했던 멜로디가 점점 조용하고 예전하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가 변해가자 점점 활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맞대고 논의한 끝에 노래하는 나무의 상태가 공동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임스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제임스는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의 집 앞에는 항상 방문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이웃을 돕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래하는 나무는 다시 예전처럼 맑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제임스는 이에 크게 기뻐하며 더욱 화합을 다졌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의 정의란 단순한 권리 의존중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배려,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의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마을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그의 사례는 마을 외 다른 지역에서도 회자되며
장수 마을의 정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정의 이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